네. 안녕하세요. 올 2주 만에 뵈가지고, 좀, 텀이 좀 있긴 했는데, 원래는 지난주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 다른, 그 강의 있어가지고, 그 같은 글쓰기 강의였는데 한번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2주 동안, 지금 한 20일 정도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써지세요? 글이 잘 써진다. 아직도 쓰는 게 어렵다. 쉽다 1번, 어렵다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지금 선배님들 그 쓰시는 게 쉽다 1번, 어렵다 2번. 네. 저도 아직 그렇습니다. 혹시 현경희 선배님도 혹시 화면 켜질 수 있으시면 켜줄 수 있으세요? 화면 얼굴 보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 사정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제 수업할 때 부득이한 게 아니면은 비디오를 좀 켜주시는 게 전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딱 뭐 사정이 아니라면, 아, 알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웃지는 마시고요. 저는 원래 제가 진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은 요청을 드리거든요. 이게 예의하는 강사들한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끄고 들으면은 사람들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아침이라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2주차 강의는요. 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글을 왜 쓰고 무엇을 쓰고 이제 이런 거를 좀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은 좀 스킬 위주의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좀 더 쉬운 얘기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는 뭐 따로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시니까 뭐 일단 저도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이상하게 일이 바쁘고 또 슬럼프기도 했고 좀 몸이 좀 계속 그 번아웃이 왔는지 진짜 어제 처음 5일 만에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책을 쓰고 그래서 또 오늘도 조금 쓰고 이제 새로운 원고도 계속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게 뭐 5년, 6년 넘게 써도 역시 어렵구나. 근데 계속 쓰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그게 모여서 책을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민정 후배님도 지금 잘 쓰고 있으니까 좀 조금씩만 써가지고 모으면 그게 또 가볍다기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약간 좀 어, 무거운 느낌보다는 좀 그래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선배님도 일단, 어, 지금 쓰시는 글 가지고 좀 모으다 보면은 컨셉만 잘 잡으면 그게 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쓰기가 왜 어려울까? 저도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뭐, 선배님들이 이제 애들을 키우시고, 이제, 뭐, 아이랑 또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일단 내가 오늘 글에다가 아, 오늘부터는 애들한테 화를 안 낼 거야. 애들을 혼내지 않을 거야. 애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 이런 글을 썼는데 어떠세요? 아침에 보면 애들한테 막 화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왜 숙제 안 했냐? 준비물은 어디다 갖다 놨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고 싶은 희망사항만 또 쓰다 보니까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글이란 건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쓰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아직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안 하면서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글이. 근데 우리 뭐 민정 후배님 같은 경우도 그냥 느낀 그대로 쓰시고 우리 뭐 현경희 선배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느낀 그대로 제가 댓글은 못 다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은 다 읽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잘 쓰고 계세요. 근데 쓰고 있는데 아직 내가 왜 이렇게 글을 써야 되지? 네, 그런 상태를 아직도 인정을 못하는 마음에서 쓰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현재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그냥 나를 내 있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틀린데
있는 그대로 나는 딴 사람하고도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모자르지? 모자르다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들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또 글쓰기가 더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 주제만 쓰자고 했는데 한 가지 주제를 딱 정해놓고 이것저것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어떤 날에도 글이 잘 써지고 어떤 날은 글이 안 써지더라도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글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뭐 아이들 단점을 적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적자고 했는데 뭐 드라마나 노래를 더 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다 보니까 결말이 또 안 나는 거고. 그래서 말도 장황하면 되게 이게 두서가 없잖아요. 막 계속 이게 그럼 핵심이 뭔데? 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쭉쭉 쓰다 보면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니까 계속 이게 막 살이 붙고 더 살이 붙고 그러다 산으로 가고 결론은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글도 심플하게 쓰자.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 주제만 쓰자. 민정 후배님이 오늘 남편하고 뭐 글을 쓰는데 남편이 되게 밉다. 그럼 남편의 미운 점만 써야지. 갑자기 쭉 쓰다가 아, 우리 남편은 그래도 착하다. 뭐 사랑한다. 이래버리면은 글이 주제라는 게 남편이 미워서 물론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쭉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글이 맥락도 없고 어떻게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남편이 밉다 그러면 밉다라는 것만 쓰고 자기를 뭐 자기의 장점이면 자기 장점만 쓰고 뭐 이렇게 한 가지 주제만 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한 번에 딱 잘 쓰려고 하는 거죠. 한 번에 잘 쓰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쓰다 보면은 그럴 게 없다고요. 남편을 좀 많이 남편의 장점이 더 많나 보네요. 그죠? 3번에 한 번에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는 그런 버릇 때문에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 그 쓰다가 지우다가 쓰다가 지우다가 그러니까 두 줄 세 줄 쓰다가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글은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냥 한 번에 쭉 쓰세요. 그냥 일단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일단 양을 채우자. 초고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쓰레기다 그랬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거라고 했었어요. 글이라는 거는 한 번에 잘 쓰려고 하면은 더 안 써진다. 글은 보다 양을 채워놓고 계속 태고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글쓰기가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보세요. 근데 작가들도 유명한 작가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오클리 홀이라는 사람도 작가라면 그 누구든 빈 공책이나 모니터 화면을 바라봐야 한다. 문장을 떠올리기 위해서라면 방망이로 내 머리라도 내리쳐야 한다. 그리고 첫 줄을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이자 마술이며 기도인 동시에 수줍음이다.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그쵸? 딱 첫 줄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따가 첫 줄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좀 쉽게 쓰는 방법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은 작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어때요? 우리 작가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라고 했죠. 그쵸?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매일 쓰기 때문에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맞다. 그죠? 그 때문에 글쓰기는 누구나 어렵다. 유명 작가든 처음 글을 쓰는 사람이든 좀 이제 쓰면서 좀 이제 익숙해진 사람이든 저도 그렇고 아직도 글쓰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에 한 가지에 집중해서 쓰고 또 쓰고 고쳐 쓰자. 이게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에
한 가지에 집중하여 쓰고 또 쓰고 고쳐 쓰자. 주제 한 가지는 한 가지만 쓰고 그 다음에 내 상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양을 채워놓고 계속 쓰고 또 쓰고 고쳐 쓴다. 퇴고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퇴고 방법은 만약 선배님들이 글을 초고는 무조건 제가 한 번에 다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초고는 쓰다가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쓰세요.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글을 다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읽고 낭독하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한번 고쳐보세요. 소리내어서 읽다 보면은 어디 그 문장에 걸린 데가 있을 거예요. 선배님 썼던 문장이. 거기가 읽기가 어려운 구간이 되는 거예요.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고 덜어내고 계속 고치시는 거예요. 일단은 글을 다 처음에 초고는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썼던 글을 바로 올리지 마시고 포팅하기 전에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장은 짧게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장은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식으로 짧게 다 나눠 쓰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도 빼시고 부사도 빼시고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말이 되면 계속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퇴고를 하다 보면 문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한두 번 정도만 한번 퇴고를 해보시고 블로그 올린 다음에 공유를 하셔도 아니면 뭐 다른 글을 쓰실 때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다. 글은 처음에 딱 잘 쓰다 지우다 하지 마시고 하여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내어 읽으면서 고치는 게 가장 빠르다. 고치면 고칠수록 더 좋아진다. 그래서 책 쓰기도 선배님들 봐주시면 이런 제가 쓴 책들도 이런 시중에 나와 있던 이런 내 책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번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랑 계약을 하면은 퇴고만 최소 3번, 4번 해야 되거든요. 그 고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 잘 읽히는 이유가 초고를 써놓고 최소 5번, 6번은 최소 3번 이상은 퇴고를 했던 원고기 때문에 잘 읽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은 초고를 써놓고 퇴고를 계속 하자.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심플하게 쓰고 또 고쳐 쓰자. 이게 오늘 주제고요. 그래도 선배님들 글을 쓰실 때 안 써질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남편분하고 싸웠다거나 아니면 애들이 말을 안 들었다거나 뭐 회사에서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내가 좀 그 몸 상태가 안 좋다거나 글도 이 감정하고도 되게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저만의 이제 그 글쓰기 전에 한번 질문했었지만 글쓰기 동기부여 방법이 있어요. 선배님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글이 안 써진다 했을 때 글쓰기 전에 나만의 어떤 방식을 좀 오늘의 강의는 남편이라고 할까요? 부부 보통 일상의 글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일단 글을 쓰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글을 쓰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써요. 글이 안 써지더라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가다. 우리 현경 선배님이나 뭐 우리 임정 후배님이나 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다. 나는 최고의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 그 잠재의식에 이렇게 넣는 거죠. 조세 모피 박사의 그 잠재의식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긍정적인 암시를 하라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못 써도 일단 내가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나는 가장 멋진 글을 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동기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가 못 쓰는 글을 해도 만약에 형님이 만약에 어떤 뭐 아이들이 아니 뭐 어떻게 어떤 집안에 대한 일이나 일상에 대한 글을 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보고 도움이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이 살지만 다른 사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건 있잖아요. 육아든 업무든 일이든 뭔 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막
뭐 30대 때 막 감정이 불안하고 지금도 막 회사에서도 아직도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제가 바뀌어가는 그런 글들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저한테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글을 더 쓰고 싶더라고요. 99명, 100명 중에 99명이 내 글을 보고 쓰레기야 이랬는데 한 명이라도 내 글에 대해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러면은 그게 글을 쓰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의 독자라도 저는 그러니까 대중 작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김종원 작가님이나 이제 잘 나간 유시민 작가님이나 뭐 장석규 작가, 뭐 강원고 작가님 뭐 저도 그렇게 그런 반열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그분들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작가가 되려면 대다수의 많은 독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글을 써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책을 내는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작가가 뭐다? 매일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매일 자신의 일상을 쓰는 사람이 작가이기 때문에 그 일상의 글이 단 한 명의 독자라도 홍혜연 선배님이나 우리 민정 선배님이 썼던 그 글이 누구한테 가더라도 한 명이라도 뭐 친구도 좋아요. 지인도 좋고 아니면 뭐 온라인상에 어떤 만나보지 못했지만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 내 글에 대해서 고마워요.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의 쓴 글은 그냥 읽어보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어제 못 썼으면 어때요? 오늘 좀 더 한 줄 더 길게 썼으면 내가 글쓰기로 업글 했구나. 좀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인간,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최고의 작가고 나는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글쓰기로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글을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애들이나 남편이 또 막 왜 글 쓰고 있냐 뭐라 한마디 하시면은 나 오늘 성장하려고 쓴다. 어, 너도 좀 글 좀 써봐라. 어, 인간 그 잔소리 좀 하지 말고 같이 그 글 좀 쓰자. 이런 말을 하세요. 차라리. 근데 저도 욕을 먹죠. 저도 집 아내한테 글 쓰자 해놓고 아내가 너나 잘해라. 글 쓴다 해놓고 어, 니는 맨날 글 쓴다고 앉아있는데 나는 뒤에서 뭐 하냐. 제가 또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고 뭐 일단 또 그 치유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또 부부끼리 글을 쓰는 사람들도 보면은 부럽긴 해요. 근데 제가 아는 대다수의 부부들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명이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쓴다 그러면 한 명은 그냥 활동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같이 이렇게 뭐 하면 하는 사람이 제일 좋긴 한데 저도 이제 책은 좋아하지만 글은 안 쓰는 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근데 항상 하는 얘기는 그렇죠. 내가 너보다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쓰라고 하는데도 안 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글을 써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배울 게 구성 방식, 글쓰기 어려운 게 이 구성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선배님들이 일단은 딱 글쓰기 전에 무작정 쓰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무작정 써도 돼요. 근데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하실 게 뭐냐면 글쓰기에는 모든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근데 글도 그렇잖아요. 글도 어떻게 프레임을 잘 짜면은 딱딱 적재적소에 딱 짜놓고 그 글만 늘리면은 좋은 글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이 프렙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프렙 공식은 뭐냐면 PREP 해가지고 영어 발음은 좀 안 좋긴 한데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어떻게 양해를 구하거나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글을 쓸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나
그런 데 많이 쓰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경험, 감정, 인용, 결론. 그 방식과 이 방식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PREP는 뭐냐? P, 포인트. 처음에 민정 후배님이나 우리 선배님이 어떤 글을 쓰고 싶다는 그런 주제를 처음에 쓰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오늘 사랑에 대한 주제를 쓴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한다. 첫 번째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ason.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근거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뭐 에피소드를 넣든 뭐 인용을 하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게 딱 보면은 글의 그 PREP 자체가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양과식이에요. 양과식. 선배님 하고 싶은 주제를 처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다시 강조하고. 그래서 초보 작가들이 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쓰는 그 이런 구성 방식이 이거예요. PREP. 그래서 저는 처음 했을 때 PREP를 표로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노트에 적어가지고 뭘 쓸 건지 그 한 문장 키워드씩 이렇게 문장이나 키워드 단어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제가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글을 쓰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이런 걸 키워드를 일단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일단 만들어 놨죠. 그럼 거기서 내가 뭘 쓴지 아니까 그 글을 늘리는 거예요, 이제는. 살을 붙여가지고. 지금 내가 한 줄씩 썼던 거를 뭐 나는 남편과 아이들 사랑한다. 그럼 거기를 그 글을 쓰자고 했으니까 그럼 왜 사랑하는지 뭐 썼겠죠. 돈을 잘 버니까. 아이들을 잘 보니까. 이런 거를 써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양을 늘리는 거예요. 한 줄씩 더 붙여가지고. 그러면 양이 늘어나니까 한 장의 글이 금방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쓰신 게 아니라 구성 방식을 생각을 하고 내가 어디에 뭔 글을 쓸지 키워드를 적은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자. 그게 글을 쓰는데 가장 더 수월하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에 선배님이나 우리 민혁님이 어떤 글을 쓰실지 먼저 그 키워드를 적어 놓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길게 늘렸으면은 그게 더 쉽게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구성 방식이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설계도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국어장에 많이 배웠죠. 서론, 변론, 결론, 기승전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게 딱 두 개만 기억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나 제가 지금 쓰는 글의 구성 방식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앞에, 제일 앞에 내 경험, 내 에피소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경험 감정. 그 에피소드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을 적은 다음에 그 감정에서 내가 느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결론을 짓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요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에세이나 자기계발서의 가장 좋은 스탠다드 구성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말한 게 그 프렙 구조예요. 양발식으로. 포인트, 그 다음에 근거, 그 다음에 증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하고.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한번 다양한 글을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다양한 구성 방식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이에요. 그 글쓰기 책 중에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은 꼭 한 권은 사보세요. 왜냐하면 이 글쓰기 강원국 아시죠? 그 작가님이 쓰신 강원국의 글쓰기 그 책이 글쓰기 책을 모두 집대성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글쓰기 책을 쓰고 있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건 뭐냐면 어디서 본 듯한 내용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일단 볼게요. 보세요. 굉장히 많죠, 구성 방식이. 칼럼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대요.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진단하고 그다음에 해법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칼럼이 있다고 신문에 읽던 글이 있다고 보면은 그거를 구성 요소를 따져봤어요. 봤더니 처음에 딱 보면은 어떤 현상, 모델하우스가 장사진을 이루고 강남 집값이 엄청 올랐다.
처음에 딱 그 서론에 그 현상이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단. 왜 그러면 부동산이 올랐을까? 공급 부족의 문제냐? 투기 세력이 개입을 했느냐? 그런 다음에 해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구성 요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한 줄씩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이 모델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떴다방이 기승을 부렸다. 이거를 좀 더 한 줄씩 더 늘리는 거죠, 내용을. 그러다 보면 계속 내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럼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민정 후배님이나 선배님이 어떤 내 강의나 내 제품을 파는데 어떤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홍보하는 글을 이런 식으로 써라. 구성 방식이. 내 강의 특징이 이렇고 그 특징이 이런데 들으면 더 좋고 어떤 혜택이 있다. 쭉쭉 이렇게. 그러니까 구성 방식 생각해 놓고 어떤 걸 쓸지 먼저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거기서 길게 더 써놓으면 글을 쓰기가 더 수월하다. 이렇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배운 게 요거예요. 논증하는 글. 주장, 이유, 근거와 예시, 재주장. 이게 뭐예요? P, R, E, P잖아요. 그죠? 이게 프레코죠, 양가시. 요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 더 보면, 보세요. 선배님들이 위로하는 에세이 글을 쓴다고 쓰게 되면은 강원국 글쓰기는 이렇게 해요.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거나 희망과 용기를 고취시키고 지원사 표명순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문도 보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아멘.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글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어떤 주제를 제가 드리거나 쓰고 싶으면 그걸 정해놓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생각하신 다음에 키워드를 적고 늘려라. 어렵지 않으시죠? 내가 오늘 남편과 드라이브를 갈 거다. 드라이브란 주제로 한다 그러면. 근데 가기가 싫다. 왜 가기가 싫을까? 이런 걸 한 줄씩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편과 드라이브를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 요소를 정해놓고 어떤 걸 쓸 건지 미리 체크한 다음에 글을 늘리면은 더 쓰기가 쉽다. 오늘 글쓰기 주제는 남편으로 할까요? 그리고 문장은 있잖아요.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배님들 문장은 그냥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잘 쓰고 계세요. 내 머릿속에 뱅글뱅글 도는 막 이런 막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타자를 치거나 손으로 쓰면서 이렇게 번역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편하게 쓰라는 거예요. 문장은 막 억지로 쓰려는 게 아니라 번역하자. 그 번역이 뭔가? 문장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로 바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써라. 우리 문장은 뭐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짧게 쓰고 쉽게 쓰자. 짧게 쓰고 쉽게 쓰자. 그리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하자. 문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태고할 때도 어, 죄송해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문장은 아까보다 최대한 짧게 쓰자. 짧게 쓰자는 뭐냐면 선생님의 마음을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쭉 길게 늘어 쓰지 마시고 그거를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짧게 짧게 쓰는 연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그래야 읽기가 쉽다.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도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민영 후배님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님을 만나러 어디에 간다. 근데 잘 만났다. 그럴 때는 쓸 수가 있겠죠. 잘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잘 만났으니까. 근데 그냥 잘을 빼더라도 만났다. 말이 되면은 부사는 많이 쓸수록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거는 많이 빼는 거. 너무, 뭐 조금, 뭐 오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빼도 말이 되면 많이 빼세요.
그리고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뭐 또 이런 접속사도 웬만하면은 빼도 말이 되면 많이 빼세요. 그래서 글은 빼면 뺄수록 좋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쉽게 쓰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딱 백제 공포가 온다고 하잖아요. 요 방법 몇 개만 알면은 요걸로 계속 돌려 쓰셔도 첫 문장 쉽게 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어, 책을 쓴다거나 글을 쓰실 때 한번 좀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인상 깊은 구절이나 명언으로 첫 줄을 시작하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제가 만약에 주제를 드렸거나 아니면 다른 주제를 쓰실 때 선배님 쓰는 구절이나 명언을 찾아서 첫 문장에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제가 실패다. 그러면 실패에 관한 구절 명언을 네이버에서 실패 구절 이렇게 쳐보면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여기서 하나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위인이나 어떤 유명한 셀럽이 그 주제에 맞게 명언이 많이 검색이 돼요. 이렇게 키워드별로. 그래서 그거를 첫 문장에 딱 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명언을 골라 쓰면은 그 구절에 내 경험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 쓰다 보면은 명언을 쓰고 이 명언에 대해서 내 생각 이 명언을 보니까 내가 옛날 생각이 난다. 그러면 쭉쭉 계속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책에 나온 인상 깊은 구절이나 명언으로 시작을 하자. 아니면 노래 가사나 뭐 드라마, 영화 대사도 오늘 뭐 오늘은 뭐 책을 읽기 좋은 날이다. 뭐 이런 뭐 영화 대사 같은 것도 그렇게 인용해가지고 쓰고 쭉 쓰면은 좋은 글이 아니 그 첫 문장을 쉽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질문이 있겠죠. 이 명언들이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 저작권이 있을까요? 저작권이 없죠. 왜? 이 일단은 4, 5, 70년까지 그러니까 4, 5, 70년까지는 저작권이 걸리는데 우리가 아는 이 사람들의 최소한 200년, 300년이 지났고요. 물론 지금 셀럽들은 있겠죠. 근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한 건 별로 안 나와요. 막 외국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거 제가 인용했다고 그 멀리서 영어로 저작권 보낼까요? 우리 민혁이는 어때요? 만약에 영어로 저작권 침해됐습니다 걸렸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현민이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채팅창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겠어요. 그죠? 되게 바쁜 사람들이 그 일일이 다 찾아보고 있어요. 이 한국에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글을 보고, 야, 너 왜 내 거 인용했어? 이러면 뭐라 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또 영어로 보내야 돼요. 한글로 보내시겠어요? 그 사람 한글 모른다면 어떡해요? 번역기 돌려서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그냥 쓰시면 된다라는 그냥 쓰시면 된다. 그죠? 머선 129는 뭘까요? 왜 머선 129는 뭐예요? 잘못 쓴 거죠? 그리고 일단 어떤 특정한 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선배님이 생각하실 때 자기 인생에 특별했던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모두 기억하는 그런 큰 사건들을 한번 어, 이게 위에 이게 그 어떤 특정한 날에 있었던 사건을 근데 누구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선배님들의 특별했던 뭐 그런 이벤트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벤트 그런 걸 갖고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주제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런 첫 문장을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축구를 좋아했다 그러면 2002년 월드컵 4강이나 뭐 만약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를 좋아했다 그러면 저는 축구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일전을 참패해가지고 막 치욕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옛날보다 배가 불렀구나. 뭐 이런 거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옛날에 이제 쓸 게 없다 그러면 옛날에 일어났던 자신의 큰 이벤트나 뭐 우리나라의 큰 이벤트들을 일단 적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적다 보면은 쭉 길게 나온다니까요. 만약에 민정 후배님이 뭐 남편을 만난 날, 남편과 결혼했던 날, 뭐 그런 사건들을 쭉 쓰고 어떤 주제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우리 엑탱 선배님이 뭐 어떤 주제를 쓰다가 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옛날에 내가 특별했던 그런 사건 가지고 한번 첫 줄을 쓰면서 쭉 이어나가다 보면은 또 쭉 글이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장만 쉽게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왜 이런 이유가 났지? 이렇게 쭉 계속 그런 경험하실 수 있잖아요. 그 쓰다 보면.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에 있던 사건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냥 장소, 사람, 관찰. 그날에 오늘 만약에 뭐 민영배님이 어딜 갔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서울에 간 적이 있다. 어디 제주도에 간 적이 있다. 아니면 나는 어떤 작가를 봤다. 아니면 어떤 친구를 봤다. 그러면 간 적이 있다 하면 뭘 써야 될까요? 그 간 곳에 대한 걸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봤다 그러면 첫 문장에 나 이민정은 홍상열을 봤다. 그러면 뭘 쓰겠어요? 실제로 보니까 뭐지? 느낀 게 틀린데? 안 보는 게 낫을 텐데?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 하나 쓰고 만약 르팅거 선배님들 만약에 뭐야 오늘 계속 줌 접속이 안 되네. 뭐야 이거 알려준 거 맞아? 이런 글을 또 쭉쭉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자성어. 아까 그 속담하고 명화 비슷해요. 아예 이제 중국 고전을 좋아한다. 뭐 그러면 논어에는 필사 같은 걸 했을 때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가짜성어나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걸 한번 쭉 써보세요. 사자성어 쓰고 뭐 감탄고토 뭐 이런 뭐 고집나무 이런 것처럼 그거를 쓰고 그냥 그거에 대한 풀이를 쓴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넣고 그다음에 뭐 결론을 내면 또 하나의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늘 비가 내렸다. 오늘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뭐 주말에 비 온다 하더라고요. 광주는 비 오나요? 우리 르탱거 선배님 어디 서울이신가요? 우리나라 지금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뭐 비가 왔다. 오늘 비가 내린다. 뭐 주말 토요일 아침 비가 내린다. 울적하다. 어디 빈대떡이나 어, 먹어야겠다. 아, 오이 온대요. 아, 평택. 평택, 평택 많이 가죠. 네. 고독 신도시 일 때문에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계절 날씨, 비가 내렸다. 막걸리 사러 가야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술 좀 그만 먹고. 글 쓰고 나서 술 마시고. 술 마시면서 글 써도 돼요. 비가 내렸다? 그 다음에 쭉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눈이 내렸다? 첫 문장을 비가 내렸다 쓰는 거예요. 주말 아침 비가 내린다. 울적하다. 오늘따라 결혼 전에 헤어졌던 그녀가 보고 싶다. 큰일 나겠죠. 그런 글을 쭉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생각이 안 난다. 진짜 생각이 정말 안 난다. 그러면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뭐 만약에 뭐 누구랑 통화를 했다. 지인들하고 전화가 왔다. 뭐 평범한 일상을 쓰는 거예요. 오늘 뭐 여행 선배들 뭐 너무 울적해서 친구랑 전화했더니 친구가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다. 괘씸하다. 지인들 때는 전화해서 다 받아줬는데 내가 좀 받지도 않는다.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만약에 뭐 주제가 뭐 내가 어떤 걸 뭐 겨울 사랑 좋다 그러면 뭐그 오늘 좋습니다. 남편으로 갑시다 그러면 나는 남편을 좋아한다 아니면 남편을 싫어한다. 뭐 이분법을 쓸 수가 있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 뭐뭐를 좋아한다, 뭐뭐를 싫어한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겠죠. 왜 싫어하고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요거는 강제 연결법으로 해가지고 독서와 글쓰기를 이제 뭐 만약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독서와 글쓰기를 하는 이유 이렇게 뭐 주제 쓴다 했으면은 독서와 글쓰기는 뭐다. 글쓰기는 뭐뭐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 진짜 기억이 안 나면 뭐 민정부 비님도 만약에 뭐 사랑이 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랑이 뭐뭐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뭐다. 뭐 레트능 선생님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 수박이다. 뭐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그 강제 연결법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글쓰기 책에도 많이 나와요. 내가 쓰고 싶은 주제하고 첫 문장 쓰실 때 그다음에 내가 진짜 엉뚱한 그 두 개를 연결시키면은 그게 강제 연결법이 되거든요. 그렇게 딱 쓰면은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이 쉽게 나오겠죠.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내가 생각하는 사람 수박이다. 수박처럼 뭐 달콤해서 그런 달콤한 맛처럼 느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문장은 요 8가지로 한번 활용을 하면은 쉽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첫 문장을 잘 썼어요. 근데 글의 마무리가 또 안 돼. 근데 글의 마무리가 되는 방법은 요 5가지 가지고 하면은 가장 쉽게 할 수가 있다. 그쵸.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 좋네요. 그 주제로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네요. 숙제입니다. 또 이러면 뭐라 하겠죠. 글의 마무리를 잘하는 방법은 뭐다? 일단은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용을 요약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프렙 구조나 양관식으로 선배님들이 만약에 오늘 쓰고 싶은 주제가 있었으면 도저히 내가 마무리가 안 돼. 그러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아,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만약에 뭐 나는 아까 말씀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다. 뭐 쭉 쓰다가 묵담을 하다가 그래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결혼할 때 초심처럼 가져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용을 요약하면은 거기서 끝내도 좋은 마무리가 된다. 그 두 번째 반전의 묘미라는 거는 이거는 글을 좀 쓰신 분들이 이제 좀 약간 글에 좀 그 뭐죠? 글을 좀 이제 쓰다가 내가 좀 이제 막 익숙해졌어. 글 쓰는 게 좀 편해. 이제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선배님 좀 쓰시다가 좀 유쾌하게 유쾌한 글을 어떤 쓰고 싶다 하시면은 쓱 쓰다가 마지막에 뭐 그 드라마 있잖아요. 옛날에 파리의 연인 같은 것도 보면은 쫙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뭐였어요? 꿈이라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주 군대 다시 막 군대를 막 끌려간다. 막 다시 군대를 다 와야 된다. 막 이런 에세이 글을 쓰다가 마지막에 개꿈이다. 뭐 이런 것도 결론이 뭐예요? 반전의 묘미라는 거죠. 170표를 받고 싶다고 막 쓰다가 마지막에 깼더니 꿈이다. 나도 언젠간 받고 싶다. 이런 글은 뭐예요? 반전을 할 수 있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결말을 그렇게 써봐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 나의 다짐이나 결심을 쓴다. 그러니까 오늘은 황상열 작가의 강의를 들어서 다시 글을 쓰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황상열 작가를 좋아해야 되겠다. 남편을 꼭 사랑하지 말고 나를 좋아하라니까요. 그 다짐을 쓰시는 거예요. 다 나가시는 거 아니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다짐까지 쓰셨으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가서 만약 제가 오늘 글쓰기를 계속 하자, 내가 이런 글을 썼다 그러면 글을 쓰는 것이 좋다. 나도 글을 계속 써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3번의 나의 다짐까지 온 거죠. 그러면 4번에서는 있는 독자들한테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글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딱 거기까지 하면은 오히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또 동기부여도 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가 명언이나 책 구절을 마지막에 배치를 해도 좋아요. 결말 쭉 해놓고 마지막에 그 관련된 걸 딱 그 키워드에 대한 그 명언을 딱 넣으면은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오늘 강의 주제는 그겁니다.
그리고 글은 표현력이에요, 표현력. 비교와 대조만 잘해도 잘 쓴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와 대조. 표현력, 그러니까 글을 군더더기 없이 쓰는데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게 쓰려고 하면 뭐 수사법이라고 있는데 오늘은 비유법 중에 그냥 몇 개만 배우시면 돼요. 비유만 잘하셔도 되고 비유.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유와 비교와 대조만 잘해도 좋다. 사랑도 이렇게 종류가 많죠. 저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참 요새 머리가 아픕니다. 아무튼 비교와 대조라는 게 어떻게 보시면 운전과 글쓰기, 운전과 글쓰기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혹시나 이런 걸도 한번 써보세요. 사랑과 뭐 전쟁. 사랑은 뭐다. 전쟁도 이렇다. 사랑은 뭐다. 전쟁도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도 좀 표현이 되게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보면은 운전은 출발지가 있다. 근데 글쓰기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부터 시작을 한다. 운전은 도착하고자 하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근데 글도 주제와 핵심 메시지를 목적지다.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이렇게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써도 있어 보인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계속 두 개 비교하면은 좀 되게 길어지니까 뭐한 단락 그런 데서 한번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유는 뭐냐면 비유는 선배님들 우리가 아시는 비유가 있어요. 직유법과 뭐다? 은유법. 직유법은 뭐다? 쟁반같이 둥근 달, 호빵같이 생긴 황상열 이런 식으로 직접 비유를 하는 거죠. 제 얼굴 호빵같이 생겼죠. 바로 부정하시니까 오늘 칭찬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은유법은 뭐다? 은근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돌려 까는 거예요. 소설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문학 작품에서. 그래서 강제연결법 아까 얘기했던 그 청문회 시험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다. 우리 레탱글 선배님은 뭐 이렇다. 뭐 이민정 후배님도 이렇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은유법을 써서 또 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을 어떤 사물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은유법을 좀 많이 쓰면 약간 세련된 기법이 나오는데 은유법은 조금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약간 단어의 표현력도 어휘력도 좀 풍부해지고 좀 늘게 되면은 좀 많이 써보시고 일단은 처음에는 직유법을 많이 써보세요. 그래서 비유법을 많이 쓰면은 표현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은 이 수사법을 사용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수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표현력을 하는데 좀 이게 좀 수사법도 저도 잘 못해요, 사실은. 특별히 어떤 강조할 때 쓰는 표현하고 글쓰기 기법이긴 한데 막 글을 쓰다 보면은 뭐 비틀어라, 강도 수위를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쓰다 보면은 좀 이게 그 흐름에 따라서 뭐 강도가 세질 수도 있고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글에서 막 되게 막 긴박함이 느껴지고 뭐 재밌게 느껴지고 하려면은 요런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인데 글쎄요 저는 뭐 수위를 높여라 뭐 이러면은 뭐 웹소설 같은 것들 막 19권 소설 같은 것들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수위 되게 높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야하게 쓰고 막 되게 뭐 어떻게 좀 뭐죠? 약간 뭐 막 상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수사법의 그 표현이 이제 되게 표현을 잘하니까 독자들이 상상을 하게끔 그런 글을 쓴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수사법은 아직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시고 오늘은 비유법을 한번 써서 글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서민들이 에세이를 쓰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에세이 글을 읽겠습니다. 에세이가 뭐예요? 수필이나 어, 꿈이 꿈이 불륜 소설이라는 게. 전 상상력이 많이 좋아졌죠. 글을 쓰다 보니까. 어,
다들 이런 거를 꿈꾸시나 봐요. 지금 현실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큰일인데. 소설책을, 그 소설이라도 써야 그게 자기에 대한 그런, 풀린다면 뭐 수위를 높이시면 좋죠. 하고 싶으신 것만 아니면 되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고 싶다는 건지 안 하고 싶다는 건지. 아무튼 에세이나 하여튼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큰일 나죠. 실제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살면서 좋았던 추억이나 아팠던 경험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 자기가 이제 그 뭐 선배님들, 그 민영 선배님이나 좋았던 추억이나 아팠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필이나 에세이, 산문 다 비슷한 얘기인데 에세이는 결국 일상을 적는 글이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종이에 어떤 기억이 남는지 한번 써보세요.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면 한번 더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쭉 적어놓으면 분명히 이제 기억이 나실 거거든요. 내가 좋았던 추억이나 아팠던 경험, 뭐 이런 쓰라린 추억, 기억들이. 그런 거를 하나 꺼내서,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장면들이 떠올 수 있게 자세히 묘사를 하는 거예요. 좋았던 추억이나 아팠던 경험 또는 재미난 에피소드. 그럼 뭐 쓰라린 기억이 있다 그러면 뭐 지금 이용경이 얘기했던 실제로 현실에서 뭐 뒤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기억들 뭐 결혼 전에 만약에 뭐 남자친구가 뭐 되게 그랬다 뭐 이런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를 골라서 아팠던 추억 기억이나 뭐 좋았던 추억들 중에 일단 첫 줄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거나 시선을 집중시켜서 문장을 시작하시고 일단 그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 그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그랬지만 글을 일단 구체적으로 내 경험들과 에피소드를 묘사를 한 이유가 뭐다? 읽는 독자들이 상상을 하게끔 예를 들어 불륜 소설을 쓴다 그러면 상상을 하게 되겠죠, 독자들이. 이 주인공들은 왜 이럴까? 왜 외도를 하고 왜 그럴까? 이제 그런 뭐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겠죠. 글이라는 게 그래요. 에세이도 똑같거든요. 왜? 읽으면서 내가 그 화자에 대한 감정에 그런 이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날아올까요? 어, 익명으로 내겠죠. 본명으로 낼까요? 필명으로 내겠죠. 큰일 납니다. 제가 쓰고 싶은 글도 많은데 저는 만약 이런 글을 쓴다면 저는 필명으로 낼 겁니다. 황민이라고 내면 제 책임인지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일단 그래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면은 그게 있는 독자들한테 되게 저기 그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글이라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세이는 이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감정도 막 같이 느끼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같이 호흡하고 일상적으로 막 이렇게 느끼고 선배님들 그 에세이를 보고 위로를 받고 공감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 진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거짓으로 게 아니라 그 추억에서 뭐 좋았다 나빴다 그게 아니라 그 감정이 그대로 진정성 있게 들어갈 정도로 묘사를 잘 풀어내면은 그게 좋은 에세이 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에세이는 자신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해야 되고 내가 가진 정체성을 가진 고유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글을 좀 투박하더라도 지금 잘 쓰고 계잖아요. 담백하게 내 이야기를 드러냈다 그러면 그게 에세이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봐야 하나는 뭘까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나요. 지금 큰일 난다. 영화를, 영화를 봐도 되고. 이건 되게 위험 발언인데? 진짜, 아, 따로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경험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뭐 나는 하라 마라 내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뭐가 날라온다면서요. 이게 좀, 아무튼. 그러니까 진실된 글을 쓰면 자신만의 경험을 하시는 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경험도 봐가면서 해야지. 오늘 주제를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 녹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큰일이네, 이거. 아무튼, 에세이는 그렇게 쓰시고, 책을 읽고 나서 리뷰를 쓰신다. 소설책. 아까 그런 소설책을 읽고 리뷰를 쓰신다 하면은, 옛날에 그, 어, 어릴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드니 셀던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국 작가인데, 하여튼 그런 소설을 많이 썼어요. 우리 후배님이 관심이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관심이 많은. 그 시드니 셀던의 그 책들을 읽고, 저도 많이 읽었거든요. 소설책, 어머니가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많이 읽었는데, 저도 거기서 막 보면은, 막 성에 대한 막 눈을 뜨게 되고 막, 하여튼 되게 적나라해요, 막 책이. 막 인물들 간의 묘사도 어마어마하고, 막 누굴 배신하고 이혼하고, 뭐, 이 여자한테 갔다가 저 여자한테 갔다가 뭐 이런,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시드니 살던 소설이. 하여튼 그 소설을 읽고 만약에 책을 리뷰를 읽는다. 아까 처음에 뭐였다? 구성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구성 방식에 대해서. 리뷰도 구성 방식을 생각을 하고 쓰는데 리뷰도 이런 구성 방식을 쓰자는 거예요. 제가 썼던 구성 방식이에요. 처음에 서론에는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일단 쓰자. 그리고 저자와 목차 소개를 하자. 서론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상 깊고 감명 깊었던 구조가 나의 생각을 적자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렇게 밑줄 긋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리뷰 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책을 다 요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스포일러거든요. 사람들이 서평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가 쓴 서평을 보고 이 책을 안 읽었던 사람들이 책을 읽게끔 이 책을 사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어떠세요?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영화 내용 다 보여주나요? 앞에 잠깐만 보여주잖아요. 스포일러 안 하잖아요, 스포일러. 근데 이 서평을 책부터 끝까지 챕터별로 다 요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출판사에서 전화 옵니다. 책 안 팔린다고. 내려달라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상 깊고 감명 깊던 구조가 나의 생각에 대해서 한 3개나 5개 정도를 이 책에 있는 구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깐씩만 보여주는 거예요. 구조를 보여주고 내 생각 적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에서 결론에서 이 책이 지닌 가치,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다. 감정을 적었으면 이제 독후감이 되는 거고, 플러스로 내가 이 책에서 생각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건데, 이 메시지를 어떤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간단해지, 심플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그런 구성 방식부터 일단 생각을 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면은 쉽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리뷰도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뭐 서평을 잘 쓴다고 뭐 상을 주는 건 아닌데 그런 4대 서점도 있잖아요. 뭐 교보문고 온라인이나 반대뉴스 온라인 서점에 제가 쓴 블로그 글을 리뷰를 보고 그 MD들이 제 글 갖고 가서 게시를 한 적도 몇 개 있어요. 오늘의 서평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써서도 글이 된다니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암리에 출간하세요. 뭐 출간 안 한다고 해서. 그리고 온라인 글쓰기 비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제를 꾸준히 올리세요. 블로그든 브런치든 선배님들 잘 쓰시잖아요. 블로그 쓰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하실 때 한 주제를 꾸준히 올리세요. 선배님들 하고 싶은 얘기. 네이버 카테고리에서 뭐 민영 후배님은 뭐 도시계획을 쓴다, 아니면 뭐 육아를 쓴다 했던 육아에 대한 얘기를 쭉 쓰세요. 뭐 레탱 선배님은 뭐 자기 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 주제를 크게 정해놓고 매일 아니면 이틀 하나씩
그에 관련된 소주제에 대한 정보나 느낌 이런 거를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올려야 사람들이 들어와요. 같은 그 뭐 책을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뭐 돈을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러 들어온다니까요. 주식 글을 계속 쓰면 주식 글을 계속 포스팅이 되니까 블로그 기능이 그래요. 같은 관심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웃이 느니까. 저는 제가 뭐야 책하고 독서 글쓰기가 제 거기 때문에 제 글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정하고 포스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에 아침 뭐 6시, 8시 아이들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뭐한 11시, 3시 뭐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아니면 퇴근할 때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글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그럼 맞춰서 발행을 하면은 자기 전에 핸드폰 보다 이렇게 잘 수도 있잖아요. 밥 먹다가 소화시키게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쓰는 블로그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실 수도 있다. 그리고 처음 반응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한 번씩 누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써놓고 왜 아무도 안 오지? 이런 게 아니라 써놓고 뭐라고 하죠? 처음에 써놓고 이제 막 왜 아무도 안 오지 이렇게 하면 안 쓰게 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반응이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글쓰기로 이제 책을 출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온라인 글쓰기로 매일 쓰는 글들을 본문으로 모아놓고 그 본문을 토대로 책 전체 컨셉을 정하고 콘셉트이 정해지면 목차를 짜고 본문을 정해서 재배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서문과 마치는 글을 쓰고 2회 정도 태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간 계획서를 작성해서 출판사에 투고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서도 책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썼던 글을 책 전체 콘셉트를 정하고 콘셉트가 정해진 목차를 짜고 본문을 정해서 재배치를 하고 서문과 마치는 걸 작성한 다음에 2회 정도로 태고하고 그다음 출간 계획서 작성하고 출판사에 투고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블로그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다음 브런치 작가 되는 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음 브런치 같은 경우도 책 쓰기랑 글 쓰기는 똑같아요. 그냥 남을 도와주는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를 잡고 관련된 소주제 두세 개 글을 쓴 다음에 그거를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가 소개도 선배님들이 뭐 우리 윤영 후배님은 뭐 도시계획을 잘하는 육아 전문가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뭐좀 생뚱맞긴 한데 뭐 육아를 잘한다 그러면 육아에 대한 글을 뭐 나만의 육아법 해서 뭐 이런 거를 아무래도 등 선배님 자신만이 잘하는 어떤 뭔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소주제 두세 개를 적은 다음에 신청을 하시고 자기소개 쓰실 때는 뭐 어디 학교 졸업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썼던 이 주제 전문가다라는 걸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정리해서 잘 써도 다음 브런치에 몇 번씩이나 떨어질 일이 없다. 다음 브런치 작가가 되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책을 2권을 출간하고 그때 다음 브런치가 알게 됐거든요. 그때 막 브런치 초창기였으니까 2016년, 17년도에 나왔을 때. 그래서 그때 브런치 작가의 그냥 출간 작가로 저는 책을 등록을 하니까 한 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브런치에 올라가는 글도 한 1000개 좀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 아시죠? 글쓰기를 아신다면 다산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고 유명하죠. 한 500권을 내신 분이니까. 그 탤런트 정혜인 아세요? 정혜인? 정혜인이라는 탤런트 아세요? 그 어디 나왔다 그러면은 약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인가 그 손예진하고 나왔던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인데 어, 그 정혜인의
할아버지 하여튼 뭐 하여튼 몇 대에서 할아버지가 정약용이래요. 직계. 근데 정약용도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허해가지고 키도 크고. 근데 그런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썼어. 전가요? 얼굴 허해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대요, 정약용도. 그러니까 지금 정해인 얼굴을 보면 옛날에 그 정약용의 얼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정조가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글쓰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가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줄기를 맥락을 잘 잡아야 된는 얘기예요.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썼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절한 예시와 알맞은 인용은 글의 설득력을 강화한다. 무작정 늘어놓아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글 쓰는 사람이 흥분하면 독자들은 외면한다. 다 지금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쓰는 사람, 작가가 말이 많으면 글에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중구난방하면 말이 글에 힘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목을 갖춰 신뢰를 얹어야 글에 힘이 붙는다. 조목은 그때 조목이 우리 지금 목차예요, 목차. 목차를 갖춰서 신뢰, 예시를 얹어야 글에 힘이 붙는다 그 말이에요. 목차를 갖추고 구성 요소를 갖춰서 얘를 갖춰야 글에 힘이 붙는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똑같죠. 그리고 먼저 핵심 개념을 잡아라. 제가 아까 말씀 글을 쓰기 전에 구성을 해놓고 키워드를 적으라는 게 이거예요. 핵심 개념. 저는 이걸 보고 키워드를 적고 살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덮어놓고 가지고 갈 길을 알고 가라.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 그 길을 알고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소개를 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글을 잘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풀자.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뭐다? 잘 쓰고 못 쓴다는 거는 선배님들만이 가진 우리 에탱 선배님이나 오아시스 민정 후배님이 가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감정 등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시간 단위로 잘라 생생하게 묘사하자라는 거예요. 경험은 뭐다? 아까 에피소드 경험은 시간 단위로. 선배님들 아까 그 에세이 쓸 때 그랬죠. 내 경험 에피소드, 내가 지나간 내가 했던 경험들은 독자들이 생생하게 생각할 수 있게 생생하게 최대한 묘사하자는 거예요. 쉽게. 하나하나 다. 그리고 지식. 내가 정보성 글을 쓴다 그러면 좋아하는 지식을 쉽고 내용을 쉽고 재밌게 어느 정도 쉽게 쓰느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애들도 내 글을 보면은 쉽고 이해할 정도로 써라. 그리고 감정은 어떻게 하다?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서 쓰자.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소리쳤다. 다시는 안 해야겠다. 이런 글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아이들한테 소리를 치고 있다. 여전히 나는 반성 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쓴 글이 오히려 공감을 얻고 오히려 더 진솔하다는 거죠. 그런 글을 더 잘 썼다는 글. 거짓말이 아닌. 그리고 독자는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관심이 없어요. 도움이 되거나 공감이 되거나. 그럼 작가는 어떻게 되겠다?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는지, 내 경험이 어떤 공감이나 위로를 줄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하자. 아시겠죠? 저자는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경험이 어떤 공감이나 위로를 줄 수 있는지만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한 개 글에는 한 개 주제만 생각을 한다. 중간한번 쓰지 말자는 거예요. 한 개 글에는 한 개 주제만 심플하게 쓰자. 이것저것 욕심내다 보면은 한 줄도 못 쓰는 일이 쓰다 지우다 반복기를 많다 보니까 한 개 주제만 생각하자. 단순하게 오직 하나만. 그리고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은 필사를 해서 나만의 문장을 다시 바꿔보세요. 필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를 내 상황에 대입해서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바꿔서 그거를 선배님 지금 쓰고 계신 글에다가 한번 어디서 한번 넣어보세요. 좋은 글 있다 그러면. 근데 왜? 그 필사라는 게 좋은 문장이라고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 문장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글이 더 좋아지고 세련돼지겠죠. 그래서 필사를 하는 이유가 그냥 필사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은 갖고 있다가 나만의 문장으로 내 상황에 대입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을 이용해서 편하게 쓴다. 긴장을 풀고 한 개 글에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 빠져드는데 무의식으로 편하게 쓰다 보면은 전개가 쉽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무작정 안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체면을 갖고 내가 최대한 편하게 쓰자는 거 최대한 편하게. 그냥 편하게 쓰다 보면은 아까 첫 문장 쉽게 쓰고 이렇게 나는 최고의 작가야. 나는 최고의 작가 쓸 수 있어. 그렇게 쓰다 보면은 오히려 의식하고 쓰는 것보다도 그냥 손이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죽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보다 한번 쓰고 속으로 쓰레기 때문에 양을 채워놓고 계속 쓰고 고치고 태고 하자.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도 400번의 태고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재능보다 얼마나 더 노력하고 고치냐에 따라서 글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자? 해밍웨이도 400번이 맞는지 모르요. 어떤 책은 600번이라고, 어떤 책은 400번인데, 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탱 선배님이나 오해 선배님이 글을 400번을 고쳤어요. 400번. 이 400번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한 번 고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만약 책 쓰기를 했다 그러면. 빨라야 3일이에요. 그것만 붙잡고 보고. A4 100장 정도를 계속 봐야 되니까. 이 책 한 권 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일을 하면서 갔다 와서도 막 새벽 2시까지 막 보고 빨리 그냥 넘기려고. 400번을 봤다고 하는 거는 한, 한 번 3일 걸린다고 치면은 며칠이죠, 이게? 한 몇십 년이 걸리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약간 사람이 한 10번, 20번 태고도 막 진짜 막 이렇게 토할 정도로 나오거든요.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썼던 글을 계속 고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3번, 4번만 고쳐도 막 신물이 나거든요. 근데 400번을 고쳤다 했는데, 전 사실 해밍웨이 그 노인과 바다 뭐 원서를 못 봐서 그런데 그냥 번역본만 보면 가도 번역본 자체는 또 그 번역가들이 쓰는 글이니까 그게 정제된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글이 되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글쓰기는 재능보다는 얼마나 내가 썼던 글을 쓰고 더 고치고 달라지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태고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한 줄에도 그냥 쓰는 습관을 갖자. 매일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조금씩 쓰자. 한 줄에도 있으면 끄적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제 모든 인생의 제 순간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제 뭐 출장 갔다 오고 막 어제도 하루 종일 속초에 갔다가 이제 집에 오니까 한 9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속초 가서 이제 바닷가 보면서도 그런 바닷가를 보면 어떤 글이 되고 그러니까 일상에 이제 어떤 지나왔던 제가 막 해고를 당하고 뭐 자살 시도를 하고 죽다 깨어나 살아나는 그런 순간들 자체가 제가 이제 글을 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덕분에 옛날에 그 자격지심만 많았던 그 열등감에 쩔었던 제가 조금은 더 내면이 채워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유적 글쓰기예요. 글쓰기의 힘이 치유의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임영우 후배님이나 등은 선배님도 지속적으로 글을 쓰시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마주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힘든 기억이 있잖아요. 뭐 내가 글은 다 읽어봤지만 뭐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본인이 가장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 힘든 고통이나 감정을 쓰기가 어려워요. 처음엔 마주하고 싶고 막 이런 게. 근데 쓰다 보면 나를 깨우치게 되고 다시 스스로 돌아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치유적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좀 많이 채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진짜 말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세상이 어떠세요? 막 코로나로 그렇지만 뉴스를 봐도
어제인가 그저께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잠깐 또 놓친 거죠. 한 여자를 스토킹 하다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그 여자를 다 죽였더라고요. 그 자신도 자해를 했는데 살았고. 그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안 받아주면서 그냥 말 거기서 끝냈으면 될 일인데 자기 울분을 또 못 참아가지고 그냥 욱하는 성질에 그냥 사건을 저질러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보니까 옛날에 저도 막 그렇게 막 사고를 치거나 막 이렇게 막 나쁜 짓을 못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욱하는 성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잘 못 참으니까. 근데 그게 보면은 내 내면에 굉장히 열등감이 쩔어 있고 자격지심이 쩌니까 그러니까 쩔어 있다 보니까 남이 뭐라 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제 내면이 좀 채워지는 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남들에 대한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남들이 뭐라 해도 조금 예전보다 지금도 막 뭐라 하는데 좀 까칠한 소리 많이 듣는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변한 삶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배님들도 글을 쓰시면서 치유받고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 선배님도 글 쓰면서 자기는 지금 선배님도 다 작가세요. 민정님도 작가고, 그래서 왜? 왜 쓰니까? 그래서 왜? 어떻게? 무엇을 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매일 쓰고 있는가?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책 한 권 내고, 작가라고 막 책 들고 다니면서, 지금은 글 안 쓰고, 책 한 권 내고 자기 브랜딩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전 그런 사람 되게 경멸해요. 그리고 잘 만나지도 않아요. 진짜 친분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런 사람들이 뭘 같이 할 줄 안 해요. 왜? 저는 매일 쓰는 사람이 책을 안 내더라고 작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매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자. 왜? 작가는 뭐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쓰는 레트닝 선배님이나 우리 민영 후배님은 뭐다? 작가가 맞다. 앞으로 더 신나게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작가 아시죠?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는 것은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는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글쓰기를 통해서만 실력이 된다. 똑같죠. 뭐든지 독서도 독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글쓰기도 매일 써봐야 글쓰기를 실력이 는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거든지 인생의 모든 거는 직접 경험해보든 아니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해봐야지 그거를 하나를 계속 해봐야지 실력이 느는 거는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쓰기는 어떠세요? 21일 동안 쓰시면 선배님들 제가 이번 기수는 사실 좀 제가 죄송했던 거는 많이 좀 챙겨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남은 기간이라도 제가 좀 같이 이제 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일단 토요일 날 오전에 이 시간에 총평까지 하면서 같이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잊고 살았던 제 삶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 시점에 글을 써보니까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잊고 살았던 내 삶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처럼 선배님은 지난 나의 삶과 평범한 현재 일상 이야기에 나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으로 계속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쓰는 글은 없습니다. 다 각자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선배님만의, 르팅근 선배님만의, 우리 민정 후배님만의 그런 글을 지금처럼 계속 쓰시면 됩니다. 편하게. 왜? 자신만의 글을 쓰면 자신만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편하게 지금처럼 자신만의 글을 계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일 조금씩이라도 써보자. 뭘 쓰자? 내 일상과 저한 힘이
간신화와 꾸준히 했던 경험 등을 쓰자. 그 매일 쓴 그 한 줄이 세상을 놀라게 할 작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저의 시그니처 좌우명 한번 외치고 2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외치셔도 돼요. 오늘은 제가 막, 뭐, 무슨, 강하게 막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자신만의 글을 쓰자. 제가 선창하면 한번 같이 그냥 한번 따라해주면 좋겠어요. 자, 매일 쓰는 작가님들이, 매일 쓰는 선배님들이 작가님입니다. 자,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쓸 거니까. 후배님 따라하지도 않네. 그래서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그냥 멍하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선배님 글을 쓴다는 것은 모자이크처럼 흩어진 당신 인생의 조각을 다시 맞추고 그것을 통해 마음을 취하는 작업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한 줄이라도 쓰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쭉 그 마무리하는 날까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한번 같이 좀 나눠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지를 제가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민정 후배님 어떠세요? 계속 잘 쓰고 계신데 소감 질문 같은 거 한번 들어볼게요.